옛날에는 돈이 자산이라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자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돈만, 실력만 자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최고의 자산은 뭐냐 하면 성품이에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성형 외과 의사들이 강력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모가 경제적 자산의 시대가 되었다. 아름다운 얼굴, 잘생긴 호감 가는 인상, 어디든지 먹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성품은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성품은 오래 걸린다. 그러나 미모를 고치는 데는 2주일만 하면 된다 해갖고 돈만 있으면 막 고치는 거예요.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생긴 것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날 때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고 외형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얼굴, 외모 탓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투자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서 얼굴 고쳐가지고 한평생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거 왜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 다 고치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별로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한번 우리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연세를 드신 분들이 가지고 대답을 정확하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아니면은 성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70이 넘으신데 이제 그렇게 대답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청년들이 없어서 그런데요,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청년한테 물어보면은 성품 좋은 사람한테 간다 그래요? 아니면 잘생긴 사람한테 간다 그래요? 잘생긴 사람한테 간다 그래요. 아직까지 뭘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 성격 나쁜 사람하고 살아서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잘생긴 사람한테 간다 그래요. 잘생긴 거는 솔직히 애기 낳고 살다가 보면요, 그거는 똑같아져요. 연세가 드실수록 배운 것도 공평화되고 잘생긴 것도 공평화돼. 젊었을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표시나지, 연세 드시면 전부 다 뭐요? 공평하대요. 나이 90대 보세요. 서울대학 나온 거나 안 나온 거나 똑같아요.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살면 살수록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신경제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품을 잘못 타고난 사람은 진짜 앞으로 어디도 이거는 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기술 있는 사람 부러워는 해요. 그런데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러워는 해요. 그러나 뭐요? 존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좋은 옷을 못 입고 다닙니다. 좋은 차 못 타고 다닙니다. 좋은 데 못 삽니다. 그런데 인격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자산이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소유한 자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성품은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는 몇 번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품은 사람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잘하는 것은요, 깨로 자랄 수가 있어요. 깨. 그런데 그거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품이 뿌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계에서
21세기의 최고의 신경제의 자산은 다른 게 아니다. 기술도 아니다. 기술은 최신식 AI 로봇가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뭐 지금은 이제 의과대학 굉장히 참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죠. 앞으로는요 이제 로봇가 수술을 하는데 사람 수술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의사가 이제 이렇게 대우받는 의사는 정신과 의사가 대우를 받기 좋아요. 상담해갖고 상담하고 뭐 들어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 로봇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술하고 뼈 고치고 하는 거는 이제는 로봇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섬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앞으로는 다 AI 로봇가 다 합니다. 그러나 성품은 AI 로봇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잘 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산으로 뭘 보느냐, 지하 자원 같은 것도 안 봐요. 앞으로는 국가의 자산은 국민의 성품이다라고 봐요. 국민의 성품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장 큰 자산적 가치는 국민들의 정신력과 성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똑똑하냐 하면은 인도가 제일 똑똑합니다. 인도. 그래서 IT 산업이 인도가 제일 앞서가 있어요. 머리가 참 좋고 교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제가 있던 말레이시아도 보면은 대학교 교수들은 거의 다 인도에서 와가지고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것은 인도 사람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은, 우리는 뭐 구구단을 외웠지만 그거는 99단을 외우는 거예요. 99단. 66일, 66이, 66삼 하면서 이제 99단까지 막 외우니까 얼마나 수학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길 가다가 인도 사람과 호랑이가 같이 나타났다. 그러면 인도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부터 죄송합니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인도 사람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에 딱 돌아서면 말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자기 속에 거 다 빼내듯이 얘기하지만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했냐 식으로 그냥 시치미를 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국민성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경제 원리가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이 경제적인 상거래를 하면서 야비한 수법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하고 수출을 했어요. 수출. 뭘 수출하는가 하면은 한국의 전봇대 있죠. 전봇대. 콘크리트 전봇대를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무역을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중국에 있는 말레이시아 현지 물건을 받는 사장이 장로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당신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봇대 만드는 회사 공장의 사장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서 중간에 있는 당신 브로커를 빼고 나랑 직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한테 가는 이문도 직접 거래하면서 이 사람이 돌려줄 테니까 더 싸게 할 테니까 나랑 직거래를 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한국 사람 같으면 바로 직거래합니다. 중간에 오파상 빼버리고. 근데 중국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상거래 질서를 이거는 흐린다고 해갖고 그 중간상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회사 사장하고는 더 이상 물건 받지 마라. 이거는 윤리와 상거래의 윤리가 없다. 결국은 이 중국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기한테 비록 얄팍한 이득이 올지라도 사람을 따돌리거나 그 다음에 배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허스름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허스름해 보여도 아주 상거래 같은 거 이런 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 식당 같은 걸 하나를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그 건물을 식당을 계약하면은
그 건물은 24시간 내가 쓰는 거죠. 1년 계약하면 1년 내내 그 식당은 내가 마음대로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년 내내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자기가 임대를 내요. 시간. 점심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큰 식당 군데군데 코너를 돈 적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내가 세를 내서 싸게 받아가지고 싼 국수 같은 걸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업시간 딱 하고는 집에 가요. 그러면 저녁에는 좀 비싼 음식을 파는 사람이 전체 식당을 다 자기가 세를 내가지고 저녁 6시부터 뭐 10시까지 시간 내가지고 좀 비싼 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식당을 딱 계약해가지고 건물을 임대받으면 그 사람이 그냥 손해를 보든지 뭐 이익을 보든지 그 사람 혼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와서 돈을 벌고 부자도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도 살아야 되고 부자도 살아야 되고 이게 그 사람들의 경영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짜장면 집을 하는데 너무 잘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반드시 그 주방장이 밖에 나가서 그 옆에다가 똑같은 중국 음식을 또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해버려요. 중국 사람은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도와줘요. 더 잘 되게 도와줘가지고 일어서게 만들고 난 뒤에 다른 곳에 똑같은 사업장을 하나 내게 만들고 거기를 또 도와줘요. 그 사람도 서게 하고. 그래서 다 서게 하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은 뭐 플러싱이라든가 퀸즈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거의 다 뭘 하는가 하면은 시장을 장악해요. 열심히 세탁소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네일 아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되면 반드시 옆에 동종업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하다가 둘이 망해버려요. 그러면 거기를 누가 밀고 들었냐? 중국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인촌들 가보면은 점점 한인촌들은 이제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중국 사람과 똑같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뭐냐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머리도 좋고 협동심이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 다 몰아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국가의 최고의 자산인 인격과 성품 개발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성품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성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7장 1절 한번 볼까요? 3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며 2절 또 읽겠습니다. 37장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영의 뿌리. 따라서 합시다. 성품은, 인격은 뭐라고요? 영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성품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이 사람에게 오면은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전부 다 뭐에 관계되는 거예요? 성품하고 인격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품은, 인격은 뭐의 뿌리다? 영의 뿌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뿌리다 이겠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테일러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아노 조율은, 피아노를 조율하는 피아노 조율은 언제 해요? 1번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한다. 2번 연주하기 전에 한다. 언제 해요? 연주 전에 해요? 연주 끝나고 난 뒤에 해요? 자, 여러분들 연주 끝나고 난 뒤에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지.
여러분, 인간이 죽고 난 뒤에 하는 회개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죽고 난 뒤에 회개하는 거 하면서, 여러분들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세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때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 돌려보내갖고 우리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고 난 뒤에 회개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주회 끝나고 난 뒤에 조율하는 거 바보짓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한창 주의 일할 때 우리는 성령 받고 뭐가 바꿔야 되느냐, 뭐를 개발해야 되느냐,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1층에서 무슨 놀이를 하죠? 윷놀이를 하는데, 이 윷놀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윷놀이. 여러분, 윷놀이 하면서 오늘 말판을 누가 어떻게 쓰는가를 잘 보세요. 그 말판을 어떻게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오늘 이제 말판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가 한번 잘 한번. 말판을 쓰는데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다 빨리 가자. 어떻게 해요? 하여튼 빨리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기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거기 속에 우리나라의 국민성 가운데 뭐가 있죠? 빨리빨리가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식당에 가면 메뉴를 뭐 시키자마자 뭐 하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메뉴가 뭐가 있는지 알고 빨리빨리 주세요. 이 빨리빨리가 메뉴인 줄 알고 뭐 먹는 건 줄 알고 빨리빨리를. 이게 바로 뭡니까? 한국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오늘의 경제는 이루어했지만 부실공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 공사는요, 맨 처음에는 잘 몰라요. 30년, 40년 뒤에 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부실이 나타나요. 외국 유럽을 여행해 보면 1700년대, 1800년도에 지은 그 강변에 콘크리트 집들요, 지금 가면 여상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빨리빨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윷놀이의 두 번째가 뭐죠?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가자는 거예요. 쉽게 가자.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질러가요. 질러가. 항상 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질러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질러가는 길. 그 다음에 쉽게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꼬어서 가는 것이 있어요. 꼬어서 가는 거. 여러분, 꼬어가요, 안 꼬어가요? 꼬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내동까지 한테 훔쳐가지고 가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한 방에 박살나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꼬아가 그런 사람은 앞으로 뭐든지 쉽게 가려고 하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거 아주 나쁜 근성입니다. 잡아먹기 근성이 있어요. 잡아먹고 한 번 더 놀자는 거야. 그냥 가면 될 텐데 뭘 해요? 반드시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말판 쓸 때 안 잡아먹고 가시는 분 있어요? 그분은 앞으로 좋은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 잡아먹고 또 한 번 더 놀자. 한 번 더 놀아서 유치 나오고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윷놀이는 한국민의 아주 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요행주의가 있어요. 요행주의. 요행주의의 대표적인 게 윷놀이가 뭐냐? 빠꾸또예요. 빠꾸또. 또 한 번 놀아놓고 빠꾸또 하면 뭐죠? 이게 제일 잘 노는 거죠. 또 났는데 빠꾸또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나버리잖아요. 이게 요행주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적인 요행주의가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뭐를 만들어 놨어요? 천국을 만들어 놨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다가 뭐예요? 지옥도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빠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행주의. 그리고 남이 거기에 빠졌을 때 박수를 치잖아요. 오늘 혹시 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했을 때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은 성품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가슴 아파해야지. 나도 지금까지는 좋아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의 근성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윷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에 너무 이제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면서 이런 근성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비록 윷놀이 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노인이 이제
사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위를 자랑하는데 우리 사위는 얼마나 막 빨리빨리 일을 잘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요. 한 영감이 우리 사위는 들판에 모를 심어놓고 뭐가 빨리 안 자라니까 하루는 가봤더니 뭐에 그 이삭을 다 위로 뽑아놨더라는 거예요. 다 뽑아놨더라는 거예요. 빨리 안 자라니까 빨리 자라라고 뽑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돌아가더니 낫을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낫을 왜 가냐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베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식을 이삭 뽑아 올린다고 빨리 자랍니까? 그걸 그냥 빨리 한다고 낫을 가라 오후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던 다른 무식한 영감이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사위는 얼마나 빨리빨리 자라는지 죄송합니다, 소변 볼 때 허리띠를 풀지 않고 낫으로 자르고 그냥 옷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딸을 주기로 했더니 그 사위가 3개월 뒤에 결혼식 하자 그랬더니 아이고 3개월 뒤에까지 갈 필요 있냐고 내일 당장에 결혼식 하자 그래가지고 당장에 하루 만에 결혼식을 올려줬더니 그날 저녁에 그냥 자기 딸내미를 이 사위가 그렇게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살리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냥 딸을 막 죽이듯이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물었대요. 왜 사위가 이렇게 니를 패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애 안 놓는다고 이렇게 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우스운 얘기인데 한국 사람이 이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급해. 저도 성격이 좀 급한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참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당하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3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악을 행하고 죽이려고 추격하고 하지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저 악인의 풀은 속히 배임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40이라는 숫자를 채우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되고 난 뒤에 몇 년을 해요? 40년 해요. 이 40년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세월이에요. 고통의 세월 40년 동안을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정말 시달림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또 몇 년을 왕을 해요? 똑같은 40년을 해요. 이 40년은 하나님의 축복의 40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왕할 때는 한 4년만 하고 채워버리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좋은 왕일 때는 100년, 200년 하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의 때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들 때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 번성하고 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옛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막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막부작침. 이 마부작침. 갈맞자 도끼 부자인데요.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는 거죠. 시인 이백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도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요. 뭐 하냐 그러니까 이걸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런다. 바늘. 그러니까 특히 이걸 도끼를 바늘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가면서 멈추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바늘이 된다. 그래서 그 이백이 그 마부작침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인내하면서 글 공부를 해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마부작침이 필요해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만큼의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인내의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21세기의 최고의 자산이 성품이라고 했는데 오전 오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영성이
성령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자산가들이 다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